자, 30페이지 청약의 효력.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청약이 나오든 청약이 효력이 나오든 똑같은 문제입니다. 우리 프린트본에 있는 그 4페이지 5페이지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제가 여러분이라 그러면 시험을 청약 효력 물어보잖아. 그러면 의 쓰고 요건도 간단히 쓰고 효력까지 다 쓸 것 같아. 그냥 다 쓰면 이거 딱 10분 걸립니다. 글씨 느리신 분도. 저는 글씨가 너무 느리다 그러면은 요건은 빼고 써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외워야 되거든. 요건을 왜 외워야 되냐면은 유인을 쓰려면 청약의 유인을 쓰려면 요건을 외워야 돼.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고 청약 유인은 그게 없는 거니까 외워야 됩니다. 자, 효력 보시면 프린트물 간단히 써놨죠. 오른쪽에 책에 내용이 좀 많죠. 결론적으로 이 프린트물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처음이니까 우리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효력 발생 시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구속력, 그 다음에 밑에 승낙제격. 물론 승낙제격이 중요하죠. 자, 청약은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죠? 조문이 없어요. 그 민청으로 돌아가죠. 도달주의, 도달 동그라미. 계약법에 조문이 없으니까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심하셔야 돼. 청약은 조문이 없으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도달주의. 그 다음에 청약의 구속력을 형식적 효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안에 말은 필요 없고요. 그냥 구속력 알아두세요. 조문의 제목도 구속력으로 돼 있거든. 구속력이 뭐죠? 철회 못한다는 거야. 내가 말을 뱉었잖아요. 그럼 거둬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언제까지 철회 못할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셔야 됩니다. 구속력의 존속기간, 승낙기간이야. 여러분 밑에 있는 승낙적격도 승낙기간이 똑같아 내용이. 어차피 구속력의 존속기간이나 승낙적격의 존속기간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간을 정한 경우는 그 기간 동그라미. 제가 우리 집 10억에 팔 테니까 네가 살래? 친구한테 전화해서 카톡 보냈어. 뭐 보내야 돼 거기다가 여러분? 여러분이 보낼 때 보통 뭐라고 보내? 친구야, 그 분당 아파트 10억에 살래? 이렇게 써 보내잖아. 생각했으면 며칠까지 연락 줘. 그게 승낙기간이야. 그럼 그 기간 내는 철회 못해. 왜? 그게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야. 살까 말까. 그래서 철회 못합니다. 그 다음에 승낙기간 안정은 어떻게 되지? 상당기간. 상당기간 언제인지는 뭐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보통 우리나라는 10일 또는 2주 정도 주면은 부동산 거래에서는 상당히로 보죠. 그 일본 사법시험에서는 세 번째 갖고 문제 낸 적이 있었는데 구속력이 항상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 임의규정이랍니다. 밑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철회권을 유보할 수 있어. 우리 행정법 시간에 철회권 유보 공부했었죠? 철회권 유보가 뭐야?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거지. 야, 내가 지금 내 생각 있으면 10일 안에 연락 주고 그 대신에 내가 지금 아들한테는 안 물어봤는데 아들이 반대하면 나 지금 철회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철회권 유보입니다. 그래서 철회권 유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철회권 유보죠? 나와 있죠? 언제 철회할지도 모른다. 미리 써놔야 됩니다. 나중에 철회하는 것은 철회권 유보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구속력 없어요. 이런 걸로 일본 사법시험에서 케이스를 만들라고 냈더라고. 구속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거 필요 없어. 제가 여러분이라면 3번 안 씁니다. 그냥 1, 2번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왼쪽 프린트 보시면 여러분 거기는요 2번도 안 썼어. 왜 안 썼을까 여러분? 구속력은 밑에 있는 승낙적기하고 내용이 똑같거든. 내용이 똑같아요 여러분. 좀 똑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저는 3번을 승낙 기간은 3번에 썼기 때문에 프린트를 보시면 2번에는요 철회 못한다 그 말 외에는 없어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구속력만 쓰라 그러면 구속력 존속기간을 써야 되지만 청약 효력을 시험에 나오면 저 같으면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냥 3번에 같이 씁니다. 승낙적격에 2번에도 안 쓰고 3번에 같이 쓸 것 같아. 승낙적격은 뭐죠? 가로는 있잖아. 청약의 존속기간이라는 게 그게 구속력 기간이야. 존속기간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안 써도 되는 거야. 한쪽만 써도 되는 교과서다 보니까 둘쪽 양쪽 다 쓴 거죠. 교수님들도 보시면 한쪽에만 써요. 위에 쓴 사람은 밑에 안 쓰고 밑에 쓴 사람은 위에도 안 쓰고 그래요. 자, 이건 좀 읽어봐야 됩니다. 청약이 도달하면 효력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효력이 생기는 거죠?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생겨요. 그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자격 그래가지고 두째 좀 있죠.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는 거예요. 그거 생깁니다. 다른 말로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생겨요. 그렇죠? 그게 청약 효력. 청약이 우리 10억에 살아가 쭉 가잖아. 도달했대. 그럼 뭐 할 수 있다고? 이제 승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도달 전에 승낙 못 받지. 상대방이 모르니까. 도달하면은 승낙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점 밑에 보시면 승낙제격은 결국 뭐랑 똑같은 거다?
청약의 존속기 똑같다. 밑줄 구속력이나 존속기간이나 승낙적격이나 승낙기간은요 같은 말이야. 같은 말입니다. 동서남북이야. 하나의 물체를 동쪽서 바라보면은 구속력, 남쪽서 바라보면 존속기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승낙기간 어떤 사람이 승낙을 이것도 쓰는 사람이 있어. 승낙기간은 똑같은 거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다 승낙적격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법시험에 이게 예상 문제였어. 이렇게만 딱 낸다. 그러면 공부 안 한 사람이 뭔 말인지 모르잖아. 우리 뭐 쓰라는 거야? 청약의 효력 중에서 승낙적격 이거 쓰라는 거니까 시험 이렇게 나오면 다 목적 어떻게 만들어야 돼? 뭐 어떻게 만들어? 이것만 쓰면 안 되지. 양이 너무 적지. 이 정도 써야지. 오이 쓰고 두 번째는 청약의 효력. 이게 쓰면서 그 안에 뭐 나온다고? 효력 발생 시기, 구속력, 승낙적격 여기다 쓰는 거지. 그러려면 요건 간단히 써야 될 거 아니야. 한 줄로 처리하고 나서는 승낙적격을 길게 쓰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요거 쓴 것들이 가산점을 받는 거라고. 가산점 5점, 가산점 5점 이렇게 받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여기도 바로 쓰지 말고 이렇게 가는 거지. 결국은 이 프린트를 내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구속력이나 승낙, 청약 존속기간, 승낙적격 같은 그건 쓰는 게 아니야. 그건 설명이잖아. 설명은 쓰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 조문 2개 외우셔야 돼. 528조, 529조. 외워야 됩니다.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528조는요. 기간을 정했을 때 승낙적격이 가는 이야기고 밑에 529조는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승낙적격이 가는 이야기야. 자, 기간을 정했으면 승낙기간은 구속력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언제 하라 그래서 그 기간이라 그랬잖아. 그 기간 동그라미. 조심하실 건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발송하기야 받지야 도달주의로 돼 있어. 10일 안에 연락 달라 그러면 10일 안에 카톡이 와야 돼. 연락이 안 오잖아? 그럼 카톡이 어떻게 된다? 효력을 잃게 돼.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는 그 전산화가 잘 돼 있고 다 메일로 하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상품권 같은 것도 보면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죠. 1초라도 지나면 입력이 안 되죠? 너무 야박하더라고. 잊어버리다가 밤 12시 전에 딱 입력하려고 안 돼. 그 전날 12시에 딱 끊어지잖아. 이게 딱 전산화 돼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야. 10일에 날 달라 그러면 카톡이 언제까지 와야 돼? 그날 안에 들어와야 돼. 그 다음날 들어온 건 의미 없어. 그 다음날 들어온 걸 우리가 연착한 승낙이라 그러거든. 두 번째. 승낙 통지가 기간 후에 도달해. 방금 말했죠. 이게 뭐라고? 연착한 승낙.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 계약은 불성립이야. 청약 승낙이 못 만났잖아. 기간 안에. 그렇죠? 똑같잖아. 오후 3시에 종로 상가에서 만나기로 했으면 오후 3시까지 와야 되잖아. 근데 꼭 뭐라 그래? 출발했다 그러잖아. 그럼 안 되는 거잖아. 와야 되는 거죠? 안 오면 어떻게 하면 돼? 기다려 안 기다려 여러분? 안 기다리면 나만 손해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선택 옵션이 원래는 이렇게 안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지. 가면 돼. 3시까지 오라 그랬지 내가. 3시 출발하는 소리는 안 했잖아. 그 뒤에 나와 있다. 연착한 승낙이. 그래서 일단은 연착을 했잖아. 어떻게 하셔야 돼? 사정을 들어봐야 돼. 그래서 빨간 펜.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 가로 열고 사고 연착. 그 편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지? 그 소인을 보면 알 수 있죠. 일주일 전에 보는데 오늘 들어온 거야. 그럼 너무 늦게 문제 우측에 전화 걸어봤더니 미안하다 자기들 업무착오를 빠뜨렸대. 그래가지고 또 오늘 보내는 거래. 그럼 상대방은 제 날짜에 들어갔다가 좀 돈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상대방한테 연착 통지서를 보내줘야 돼. 연착했으니까 계약 성립 안 했다고 보내줘야 한다니까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체국에 따지더니 막 국가비용을 청구해 그거 알아서 하실 거고 알려줘야 됩니다.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 연착하지 안 한 걸로 봐. 제 날짜에 들어간 걸로 봅니다. 저는 이게 무조건 케이스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안 나왔거든. 분명히 청약 승낙 나오면은 연착을 만들어야 2항 3항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착을 만들 거고 그다음에 또 무슨 연착 만들어야 돼? 사고 연착 만들어야지. 업무 착오 꼭 들어가야지. 그게 안 들어가면 또 2항 뒤에 못 쓰잖아. 3항을 또 못 쓰지 않습니까? 약간 이해가 됐죠? 사고 연착일 때는 연착 통지서 발송하셔야 됩니다. 자, 물어볼게. 모든 연착 통지를 발송하는 건 아니야. 제가 목록 외칩니다. 다음 주가 답안지 써보라 그러잖아. 그럼 꼭 쓰시는 사람이 있어. 뭐라고 쓰냐? 2항 이렇게 쓰는 거야. 연착의 경우에는 연착 통지서를 해야 되며 연착 통지를 안 할 때에는 연착하지 안 한 걸로 꼭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고. 연착 통지는 언제 한다고? 사고 연착일 때만. 사고 연착은 법적 용어가 아니죠. 우리가 만든 용어고 그래서 그 표현을 쓰셔야 돼. 어떤 거? 보통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
분명히 시험 문제는 업무착오 나와. 우체국에 업무착오 이렇게 나올 거야. 업무착오 또는 우체국이 또 저 홍수로 무너졌다든가 그것도 식으로 나올 겁니다. 보는 사람 업무착오가 아니라 우체국 업무착오. 됐죠? 3학 안정회 때 안정했으면 언제까지 편지를 받아야 돼? 상당기간. 보통 열흘이나 2주로 본다 그랬죠? 여러분 얘는 왜 연착이 없을까? 상당기간이 지나서 도달하면 연착일 거 아니야. 근데 연착의 특례가 없죠. 왜 없을까? 애매하거든. 상당기간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연착은 더 애매해지잖아. 그래서 얘는 2항 3항이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정했으면 연착하잖아. 그럼 여기서 끝나고 연착 통지 안 하고 어디로 가냐면 넘겨보실래요? 33페이지에 530조로 바로 가는 거야. 연착된 승낙 효력 보이시죠? 그래서 청약자 이름 뭐 할 수 있다?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요쪽으로 가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돌아오시면 5위 구조에다가 써나기다. 걔는 바로 530조로 가는 거야. 걔는 그렇게 됩니다. 교수님들 헷갈려가지고 당연히 529조도 2항 3항 있는지 막 책에 쓰시는 교수님도 계셨어. 이때도 뭐 연착한 때는 연착 통지 해야 되고 막 사고칠 연착 통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문이 없어 그게. 그랬죠. 됐죠? 또 1번 사법시험에 청약 수령자 나왔죠. 여러분 내가 청약 수령자거든. 생각해봐. 친구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우리 집 10억에 살래 그랬어. 싸게 파는 거다 니한테만. 그러면 내가 대답해 줘야 돼? 의무 없죠? 그렇죠? 와이프가 결혼 10주년이라고 저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지. 집밥 먹는 게 소원인 사람이야. 집에서 밥을 안 해 와이프가. 근데 오늘 또 밖에서 먹지. 그럼 남편은 뭐라 그래야 돼 여러분? 대답 안 했어. 와이프가 뭐라 하냐면 대답 안 하면 저녁에 먹는 걸 알겠대. 거기도 또 대답 안 했어. 저녁에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왜? 아무 의무가 없어. 청약 수령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 줄 청약 수령자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어디 있어? 동그라미 2번. 청약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아무런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승낙해줘야 할 승낙 의무도 없고요. 뭐도 없어요? 씹어도 돼. 해답 의무도 없어. 이해되셨죠? 승낙 의무는 당연히 없지. 근데 뭐도 없다고? 답변 안 해줘도 됩니다. 무시하셔도 돼. 개 무시하셔도 돼. 개 무시해도 된다는 거지. 개 무시하지는 마세요. 이혼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마지막 줄 청약 수령자는 승낙 여부에 대해서 해답 의무도 없다 그랬잖아. 있죠? 자, 그 다음 말이 재밌죠, 여러분? 청약자가 뭐라 그랬다고? 청약을 하면서 해답이 없으면 뭐 한 걸 알겠다? 승낙을 하겠다. 용가리 통표죠? 개 무시해도 돼. 해답이 없다 그래서 승낙한 걸로 되지 않습니다. 왜? 네가 뭔데 네 멋대로 정해. 연락 없으면 참석 안 하겠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죠? 친목 동그라미. 친목은 우리 민총 씨는 뭐라 그랬어? 우리 의사표시 공부할 때 명시적 의사표시, 묵시적 의사표시 있었잖아. 친목은 원래는 의사표시가 아니죠. 근데 언제는 의사표시가 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민총 씨는 기억나세요? 고지 의무가 있었을 때 말해야 될 때 말 안 하면 의사표시 되는데 상대방이 연락 없으면 사는 걸 알겠다. 그것은 내가 고지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 고지 의무는 법적 고지 의무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필요 없어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죠. 물건 보내면서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 간주하겠다. 옛날에 이런 거 많았거든. 요즘 개무시하면 됩니다. 볼 몰라가지고. 여러분 밑에 판례 보시면 여기 상법은 안 그래요. 읽어볼까요? 밑에 판례. 청약이 상시 거래관계 있는 자 사이에서 영업불의에 속한 계약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면 상법 53조 상법에서는 연락 없으면 이게 승낙한 걸로 보는 그런 조문이 있어. 근데 그런 경우 아니라면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 바쁘니까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면 밑줄 청약 상대방에게 해답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이 판례에서 나온 거예요. 해답은 없다고. 따라서 꺽쇠 열고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할지라도 꺽쇠 닫고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죠? 따라서 굳이 봐주면 그건 뭐다? 승낙 기간을 정한 걸로 봐주겠다는 거야. 그때까지 생각해서 연락 달라 그 의미로 보는 거지 연락 안 했다 그래서 간주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낙 의미를 기간을 정한 그 정도 의미가 있을 뿐이다.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는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상식 아닌가?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거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죠. 제가 여러분 시험이냐면은 저는 그냥 승낙 적격 쓰라고 낼 것 같아. 또는 청약 효력 쓰라고 첫 시험이니까 케이스를 만들 것 같지는 않아. 케이스를 만들면은 연착과 승낙 낼 거야 무조건. 그럼 사고 연착인지
보통 연착 기준 구분해가지고 사고 연착이면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바로 529조를 해결하고 사고 연착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연착의 경우나 기간을 안 정하는 경우에는 530조. 그래서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갑니다. 예. 물건 싸게 팔면서 그런 거 있잖아. 오늘까지 주문해 주셔야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랬다니까. 근데 내가 그런 걸 못 보고 그 다음날 보냈어. 사겠다고. 그럼 회사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옵션이잖아. 그냥 개인 무시해도 되고, 에이, 하루 늦게 왔지만 보내주자. 그게 530원이니까.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자기가 다시 승낙하는 거야. 조심하실 건 본다가 아니라 볼 수 있답니다. 530원 보고 33페이지. 볼 수 있답니다. 그 답안지 본다로 쓰면 제가 답답해져요. 여러분, 저 연착의 이응이잖아. 볼 수 있다, 이응에서. 왜 그러냐면, 왼쪽 밑에 변경을 가한 승낙은 본다야. 두 개 구분하시라, 그거야. 변경을 가하면 본다고, 연착한 건 볼 수 있답니다. 변경을 가했단 말은 10억을 5억으로 깎았다는 소리잖아. 그럼 10억짜리는 거절한 거지. 그럼 5억짜리는 새로 청약한 걸 본다. 비읍, 이응, 이응. 이걸 꼭 틀리게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 연체때 쓴다고 볼 수 있다니까 청약자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안 해줬다 그래서 비난하시면 안 돼요. 귀찮으면 일률적으로 안 해주는 경우도 있죠. 해주는 경우도 있고. 됐죠? 뿌리등을 보시면 심플하게 돼 있죠. 보시고 그 다음에 승낙 볼까요? 승낙은 의의는 청약과 결합해서 계약을 손실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죠. 똑같이 주관적 합치 있어야 되고요. 객관적 합치, 이게 중요합니다. 객관적 합치 필표. 1번 사보시면 또 케이스 문제로 나왔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집 10억이 살래 그랬더니 수령자, 야, 이 새끼야, 뭐 10억이야. 안 사, 그랬어. 안 사, 그랬어? 그러고 안 사고 돌아서서 물어보니까 와이프가, 여보, 그거 10억이면 싼 거야. 그거 지금 시세가 50억인데? 갑자기 사고 싶죠? 다시 전화해가지고, 야, 친구야, 나 조금 전에 안 산다 그랬잖아. 살게. 그럼 승낙이 되는 건가? 안 돼. 처음에 네가 안 산다 했을 순간에 계약을 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첫 번째야. 청약 수령자가 청약을 거절. 이거 1번 사보시면 케이스로 나온 겁니다. 청약의 수령자가 청약자에 대해서 승낙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표시했다면 청약을 거절한 때는 자, 비록 거절이 기간 내에 있었지만 청약은 어떻게 되는 게 앞으로는 승낙시키 없어. 날라간 거야. 끝난 거야. 우리말로 나가게 된 거야. 마음 바꿔서 의미 없어. 자, 변경을 가한 것은 새로 청약권을 본다 그랬죠. 옛날처럼 10억짜리는 거절하고 새로 청약권을 본다 그랬죠. 여러분 그 밑에도 밑에 말도 숨어 있잖아. 이것도 일반 사무시험인데 잘 보세요. 칠판 봐봐. 이런 거야. 10억에 사라 그랬는데 내가 뭐라 하냐면 야, 이 새끼야, 뭐 5억에 살게 그랬거든. 매도인이 야, 이 새끼야, 5억은 나도 안 팔아 이러는 거야. 다시 매수인이 뭐라 해? 그럼 다 10억에 살게 이러는 거야. 그럼 계약 체결된 거야? 끝난 거라니까. 한번 거절하는 순간에 거기 내용이 숨어 있어. 만약 청약 수령자가 청약을 변경해 승낙을 했을 때 처음에 청약자가 승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청약 수령자가 마음을 돌려서 처음에 청약을 수락하더라도 그것마다 계약은 뭐 된다? 성립하지 않아. 이해되셨죠? 앞에 청약 날라가. 이게 이런 내용들이 왜 들어있냐면 이게 일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 요 내용이 일본 사법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우리 책에 들어있는 게 판례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보는 거야. 일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한 번 나가게 되면 끝이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근데 일본 사법시험 어떻게 나오냐면은 쫙 사실관계를 지어준 다음에 계약은 성립하였는가, 언제 성립했나 그렇게 물어봤었다니까. 객관식으로도. 맨날 읽어보면 그거야. 청약을 거절하고 뭐 서로 얼마 달라고 그러고 다 읽어봐야 돼. 그때까지. 자, 오른쪽에 승낙 기간 안에 하라 그랬죠? 그래서 10일 아니면 10일 안에 하셔야 됩니다. 승낙도. 연착한 건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승낙 효력 발생 시기는요, 계약의 성립 시기랑 똑같은 이야기야. 여러분, 승낙 효력 발생한다면 계약이 성립했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승낙을 내면은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를 거기다 쓰는 거고, 그냥 시험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안 나올 것 같은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이걸 써보라고. 혹시 나온다 그러면 목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1. 청약. 그렇죠? 2. 승낙.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승낙이 그다음에 보통 청약 승낙 합치되면 계약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계약의 성립 시기 이렇게 목차를 쓰거든. 보통 이런 목차를 쓸 때는 합의를 잘 안 써. 왜 합의 꽤 쓰게 양이 너무 많으니까 합의는 빼고 그냥 이 계약의 성립 시기 이게 합의잖아. 합의가 언제 됐냐 요걸 쓰는 건데 잘 봐봐. 이거랑 뭐랑 똑같다 그랬어? 여기에 나와 있는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랑 내용이 똑같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큰 문제를 물어보면은 이걸 여기다 쓰는 것보다는 따로 목차를 쓰는 게 좋겠죠. 이해되셨죠? 따로 쓰는데 만약 시험에 뭐만 써, 요것만 쓰라면 어떻게 해야 돼? 따로 썼던 걸 다시 올려 써야죠, 여기다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 프린트를 보시면 프린트 넘겨보실래요? 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는 승낙 효력 발생식이 안 써 있어. 안 써 있고 어디로 3분으로 따로 빼놨죠? 따로 빼놨잖아. 이해되세요? 이렇게 쓸 때는 따로 빼서 쓰면 되는 거고 승낙만 쓰라 그러면 올려 써야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 올려 쓰다 보면 많은 양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6페이지에 얘가 간단하게 써놨어. 간단하게 계약의 성질 가로로 써놓으시면 되겠다.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랑 같이 써놓으면 되겠죠?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승낙만 물어볼 때는 이걸 써야지. 올려가지고 그 일부 내용을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그 의사 실현하고 교차 청약은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시험 문제 냈더니 다 쓴 사람이 있더라고. 승낙을 쓰라 그랬 이걸 쓰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 썼냐면 요거 다 쓴 다음에 뭐 써놨어 여기다가 의사 실현 5번에 교차 청약 써놨더니 프린트물이 그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건 다른 문제잖아. 지금 우리 이거 공부하고 있잖아. 청약과 승낙. 이거 얘는 다른 이야기죠? 이건 쓰는 게 아니야. 나 충격 먹었어요. 이렇게 무대뽀로 베끼면 안 되지. 여기까지 쓰는 거야. 세 가지. 되셨죠? 그래서 승낙 효력 발생 시기. 우리 책에는 지금 승낙이 올려놨었죠. 따로 안 쓰고 프린트물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책으로 볼게. 자, 계약의 성립 시기 같은 이야기라 그랬죠? 다른 목차로 써도 되고 승낙이 같이 써도 되고. 그래서 둘째 줄 승낙 효력 발생 시기는 결국 계약 성립 시기의 문제다.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격지자하고 대화자를 나눠봅니다. 당연히 격지자가 시험에 나오지. 대화자는 조문도 없어요. 몇 조라고? 531조. 우리 조문이 기억나죠? 청약과 승낙의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 하라 그랬어?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야 둘이가 만나서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528조는 529조에 따르면 승낙 통지가 도달한 데 계약이 성립한 거로 볼 수 있어. 그 조문에 따르면. 근데 531조는 다른 소리를 해. 언제 계약 성립한다고? 승낙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송한 때. 발송 동그라미. 조문이 모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읽어보시면 승낙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로서 도달한 청약에 도달한 효력 생기는 원칙인데 따라서 몇 조? 528조 1항과 529조도 무슨 주의다고? 도달주의. 민총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몇 조는? 531조 몇 조? 531조는 발신주의라는 거야. 모순이죠? 빨간펜. 531조에 따르면 격제간 계약은 승낙통지 발송할 때 성립한다고 돼 있는데 528조 1항과 529조에는 기간 내에 도달해야 성립하고 도달하지 않으면 성립 안 한다고 돼 있다. 그렇죠? 따라서 둘 간에 뭐가 된다? 해석상 문제가 생긴다. 531조를 지우든지 아니면 조화력 해석해야 되잖아. 살아있는 조문이고 조화력 해석하는 거지. 학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도달하는 걸 정지요건으로 해서 승낙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는 게 정지요건 동그라미. 아니다. 승낙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 성립하나 통지가 일정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소급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간에 해지조건설. 그게 다소리거든. 왜? 해지조건설은 531조를 중요시 여기는 거야. 정지요건설은 528조 1항과 529조를 중요시 여기는 거죠. 조금 설명 드려볼까요? 이게 키케이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거야. 조문에 보면은 기간을 정한 경우는 528조이라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529조에서는 승낙이 뭐 해야 된다고?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니까. 근데 531조에서는 그게 뭐일 때는 모든 기간에 격지자 간 계약. 이 격지자 간에는 언제? 승낙을 발송만 해도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 이렇게. 발신주의 또는 발송 이렇게 해도 돼요. 모순이 되죠? 어떻게 이렇게 성립하는 예를 들어볼게. 자, 갑이을한테 집을 사고 파는데 우리 집 10억에 사라 그러고 오늘이 1월 8일 날 청약을 발송했습니다. 청약을 발송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했어요. 1월 승낙 기간을 1월 15일까지 연락 달라 그랬거든. 그렇죠? 그래서 1월 10일 날 청약이 도달했습니다. 우리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뭐 했겠어요? 이건 효력 생겼죠? 도달했으니까 1월 11일 날 승낙을 발송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랬더니 이게 쭉 가가지고 1월 14일 날 승낙이 도달했습니다. 이해되셨죠? 528조 1항에 따르면 연할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도달주의니까. 그 다음에 531조에 따르면 연할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모순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까 하다가
도달주의 민총을 중요시하는 뭐라고 이렇게 정적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뭐라고? 일단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할자에 들어가잖아. 그럼 연할자 소급해가지고 연할자의 계약이 체결된다. 이렇게 보는 게 정지조건설이야. 우리 민총 시한의 정지란 것은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성취돼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 도달을 조건으로 거는 거예요. 정지조건으로. 도달되면 요때 효력이 생기는 거야. 민총에서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민총에서는 원칙적으로 조건은 소급효가 없어. 그때부터 효력 생기는 건데 여기서는 소급해 뒤로.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민총하고 조금 다르다 그래서 법정 정적에서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렇게 애매하게 막 엄밀하게 쓰면은요 답안지가 길어지잖아. 그래서 우리는 정지조건설. 근데 요 학설에서는 그렇게 안 보죠. 요 학설은 뭐라고 그래? 아니 발송만 하면 된다 그러냐? 이때 성립해. 그런데 도달을 못 하잖아. 어떻게 더 돌아와서 사라져. 이게 무슨 설이야 이게? 해제조건설이지. 일단 효력이 생긴 다음에 부도달하면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승낙을 발송할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게 통설이야. 근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판례가 없어. 이건 판례가 나올 수가 없어. 이거 누가 이런 거하고 대법원과 싸워.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어디 있어? 판례가 없어요. 그런 시험 안 나왔어. 사법시험 57년 역사에도 안 나왔고 우리 시험에도 안 나왔습니다. 케이스로 낼 수는 있겠죠. 자, 번째가 뭐냐면 둘 다 이게 격지적인 계약이라 그러면 설명만 달라져. 잘 보세요. 정적에서 뭐라 그랬어? 일단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소급해서 이날짜에 효력 발생. 해제조건서는 일단 효력 발생, 안 들어가면 소급 효력 소멸이잖아. 그럼 제 날짜에 들어가면 효력은 언제 생기는 거야? 무조건 효력 생기는 거야. 발송할 때. 설명이 다른 거지 날짜가 달라지진 않아. 이해되셨죠? 제 날짜에 안 들어가면 효력 안 생기는 거야. 정적건서는 안 들어가면 아예 안 생기는 거고 해적건서는 안 들어가면 돌아와서 효력이 사라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똑같아. 둘 다 도달돼야 거 맞는 거야. 날짜에 들어가야 돼. 자, 다시 해볼게 이번에. 편지가 이날 보냈는데 1월 16일 날 들어갔어. 연착한 거죠? 분명히 연착으로 냅니다. 연착한 승낙이야. 봤더니 우측 업무착오래. 그럼 무슨 연착이야? 사고 연착이야. 그럼 뭘 봐야 돼? 얘가 연착 통지를 보냈냐를 확인해야 되잖아. 연착 통지를 보냈대. 그럼 계약은 성립 안 해? 안 해. 연착 통지를 보냈다면 계약을 성립 안 했다고 알려주는 거니까 성립 안 해. 연착 통지를 안 보냈대. 그러면 계약은 제 날짜에 들어간 걸로 15일에 들어간 걸로 본다 그랬잖아.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 거야? 발송한 때. 이건 달라지지 않아. 어떤 설명의 방식이 달라지지. 그래서 시험 문제 분명히 연착된 승낙을 만들 거야. 그리고 연착 통지 안 할 거야. 그래야 계속 이야기 이어지고 쓸말이 나오거든. 이해되셨죠? 네. 자, 대화자 간에는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도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안 내겠지. 뭐 조문도 없으니까. 학설도 아무것도 없어. 여기까지 되셨죠? 자,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5페이지 승낙 보고 넘기셔가지고 6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저 연착 계약 성립식에 써놨잖아. 한번 읽어볼게요. 격지자가 돼야지. 격지자 읽어볼게. 네 줄, 자, 이 동그라미 1번은 의 또는 문제 소재고 2번이 결론입니다. 528조 1항과 529조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531조에서는 격지자 간 계약은 발신주의를 규정하고 있어서 양조항의 관계가 문제다. 책에 나와 있는 한 10줄 되는 걸 2줄을 쓴 겁니다. 설명은 쓸 필요 없으니까. 왜 도달주의냐 그런 거 쓸 필요 없어. 그냥 도달주의라 그러면 돼. 승낙 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은 성립하지만 통지가 일정 기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부도달했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에 성립이 안 되는 무슨 설? 해적은 다설. 우리 다설만 쓴 거지 여기는. 간단하게 쓰려고. 그럼 네 줄도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오른쪽에 보시면 3-1번 보시면 이걸 뻥튀기 시켜놔서 뻥튀기 시켜놔가지고 10분짜리 분량으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531조에 따르면 발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528조 1항은 도달주의를 규정하고 따라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된다. 왼쪽에 두 줄을 5줄을 뻥튀기 시켜놓은 거야. 뿡 시켜놓은 거. 그 다음에 학설대로 보세요. 여기 이제 정지조건설에 나와 있죠? 기간 내 도달을 정지조건으로. 그 다음에 해지조건설은 기간 내 부도달을 해지조건으로. 학설대로 있고 학설 비교가 있거든. 이건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굳이 비교하면 여러분 밑줄은 다수설은 해지조건설 쪽만 밑줄을 쳐놨습니다. 여러분 봐봐. 해지조건설은 일단 발송 효로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뭐만 입증하면 되는 거죠? 보냈다는 것만 입증하면 돼. 보냈다는 걸. 그럼 쟤는 계약이 불성립했다 주장을 뭘 입증해야 돼? 안 들어왔다는 걸 제가 입증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증명책이 해지조건설은 뭐만 입증하면 된다고? 발송 사실을 입증하면 돼요. 철회할 수 있나? 해지조건설 철회가 안 되지. 왜냐하면 발송하면 계약이 성립하잖아. 그래서 철회 못합니다. 해지조건설은 철회할 수 없다. 발송한다면 철회할 수 없다. 공통점이 중요해. 이해를 하셔야 돼. 어느 학설이라든 설명의 차이지
도달하면 발송 시에 성립하는 거고 도달 안 하면 성립 안 되는 건 똑같은 거야. 결론은 똑같아. 결론은 나와. 설명을 어떻게 할까 그 차이만 있는 거야. 결론이 달라지진 않아. 그리고 공통점을 써놓은 거지. 검토는 없으니까 해적은 사다가 썼는데 실제 시험장에 혹시 이게 학술 비교라 시험에 나오잖아. 그럼 검토가 쓸 필요 없어. 소재, 대립, 학술 비교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합니다. 소재도 너무 길어. 소재는 왼쪽에 있는 걸 쓰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두 줄 그걸 이렇게 해서. 다른 시험에는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에서는 안 나오는 우리 시험에 낼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준 사령으로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3-2번 채로 나올 겁니다. 3-2번 보세요. 요걸 사령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되셨죠? 자, 갑은 평소에 사업상 잘 알고 있는 을이 중고 자동차를 구한다는 말을 9월 15일경에 다른 친구로부터 전해 듣고 이렇게 잡설이 끼어 있죠. 을에게 갑은 그냥 을한테 보낸 거야. 자신의 자동차를 500만 원에 팔겠다. 매도 청약이죠. 승낙기한 정했네요. 예, 10월 2일 정했네. 연락 달라 그랬습니다. 을은 갑의 자동차를 한번 이게 갑이 지금 매도인입니다. 을이 매수인이고 몇 번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한번 타본 적도 있어서 몇 번 생각해 보다가 다른 차를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9월 25일 날 저녁에 서신으로 차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9월 25일은 뭐죠? 승낙 발송. 그걸 알아야 돼. 청약이 도달했단 말은 조문에 없죠. 근데 을이 지금 승낙을 발송했단 말은 청약이 도달했다는 소리지. 그런데 서신이 뭐라 나왔다? 우체국에 업무차고 사고 연차 10월 5일 날 도착 연착한 거죠. 10월 2일까지 연락 달라고 했으니까 3일 연착한 거야. 연착했는데 갑은요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이를 무시했대. 연착 통지 안 했다는 소리죠. 그럼 뭘로 본다? 연착까지 아는 걸로 본다 그랬죠.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느냐, 그 다음에 언제 성립했느냐. 이 문제 말고는 다른 문제는 있을 수가 없어. 확신합니다. 이걸 케이스를 물어보면 똑같이 낼 겁니다. 이 사람이. 다른 문제는 제가 이 문제를 찾는지를 얼마나 힘들었는데 다른 문제는 없어요. 고민 안 하셔도 요것만 딱 외우시면 돼. 그리고 밑에 답안지는 10분 답안지야. 양이 더럽게 많죠. 완벽한 답안지잖아. 요즘 답안지에서는 이 답안지가 안 돼. 이해되셨어요? 자, 요즘 답안지 어떻게 써야 돼? 문제 소재 생략. 여러분 제가 안 해줬구나. 긴 거에 생략할 때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거 생략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전략적 생략이지. 쓰면 좋은데 쓰면은 시간이 너무 걸릴 때 생략하는 표시야. 꼭 쓰라는 거 할 때도 그때 이렇게 표시할게. 이렇게. 그래서 요 표시를 잘 알아두세요. 1번 같은 경우 올해는 문제 소재 안 쓴다 그랬죠? 가로 열고 세모. 바로 뭐만 쓰면 돼. 물어본 것처럼 성립 여부하고 3번에 성립식 두 가지 말하겠습니다. 성립 여부를 보면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하고 정하지 않은 경우 원래 두 개 다 써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는 안 썼어요? 기간을 정한 경우는 안 썼어. 왜 안 썼어? 문제와 관련 없잖아. 그래서 기간을 정한 경우만 쓴 겁니다. 기간을 정한 경우 몇 조직에? 528조. 528조 1항, 2항, 3항이 써 있잖아. 거기에. 그래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안 받으면 효력 이르는데 연착했는데 사고 연착이라면 연착 통지 해줘야 되고 연착 통지 안 하면 연착 안 하고 본다. 그걸 쓴 거죠. 그 다음에 사안에 적용을 해야겠죠. 9월 20일 날 승낙 발송했고 통상은 10월 1일 들어가야 되는데 연착인데도 연착 통지 안 했기 때문에 연착 안 한 걸로 보고 밑줄 따라서 기간 내에 도달한 걸로 계약은 뭐 한다?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했습니까? 물어봤잖아. 그럼 답을 해줘야 돼. 뭐라고? 계약은 성립한다. 그게 답이야. 그럼 시기는 언제입니까? 격지자죠? 그래서 격지자는 계약 성립 시기가 나와. 우리 왼쪽에 봤던 거 있잖아. 그걸 좀 써놓은 겁니다. 의의랑 학설 대리. 이때는 학설 비교는 쓸 필요 없죠. 그걸 쓰라고 그러지 않았으니. 그래서 오른쪽 학설 대리면 뭐 쓴 거야? 정적건설, 해적건설 그거 쓴 겁니다. 동그라미 1번만 쓰면 돼. 선생님 너무 길다. 그러면 그냥 거기 중에서 여러분 뭐만 쓰면 돼요? 1번의 문제집은 생략해도 돼. 또 1번 문제집에 또 이렇게 써놔. 하여튼 글씨가 느리신 분들 생략하라고. 생략하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학설 대립에 1번만 쓰면 돼. 학설 대립 1번만. 사안의 해결. 솔직히 말하면 이 학설 필요가 없는 게 결론은 똑같다 그랬잖아. 설명만 다르고. 그래서 어느 학설에 의하든 통지가 도달한 거잖아. 그럼 통지 발송할 때 성립하는 거죠? 왜냐면 연착 안 한 거 도달한 걸 봤잖아. 그래서 9월 발송했던 9월 20일 계약은 성립한다.
전 오른쪽에 그 어느 학설을 하든 세 줄 있잖아. 이걸 빨간 줄 외우시기 바랍니다. 안 외워놓으면 답안지 쓸 때 좀 버벅거려. 문장이 안 써지거든. 그래서 꼭 써. 어느 학설에 의하든 이렇게 시작하라고. 어느 학설에 의하든 도달했으면 발송할 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9월 25일 날 계약은 뭐한다? 성립한다. 되셨죠? 올해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A2. 안타까운 건 작년에도 확신했어요. 근데 안 나왔잖아. 네, 근데 그래도 공부할 때는 찍어야 돼. 안 찍으면 맹맹해가 공부가 안 돼.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 돼. 그렇죠? 선생님, 사례 문제는 저는 사례 목차를 잘 구성 못 하겠어요. 처음에는 무슨 목차를 보고 베끼는 거지. 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물어보는 게 계약의 성립 여부하고 성취를 물어봤으니까 답안지도 성립 여부하고 성취계. 그게 목차가 되겠지 뭐. 물어본 그대로. 그리고 원래는 문제 소재 쓰고 본론 쓰고 이렇게 중간중간 사는 걸 다시 묶어서 문제 해결도 써야 되는데 안 써. 요즘에 트렌드는 답안지 중간중간 쓰고 따로 쓰지 않는다. 됐습니다. 그래서 1번 생략하고 2번, 3번 쓰면 된다. 끝. 됐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이번에 1월 달에 뭐 집어넣냐면 연착된 승낙의 효력 그래가지고 하나 집어넣어놨어. 예, 최근에 근거 제시형 트렌드 문제를 해가지고 자 물어볼게. 보지 말고 연착된 승낙 효력 뭐라 그랬어? 우리 조문에 530조 뭐라고 돼 있지?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것만 쓰면 쓸 게 없잖아. 그것만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뭘 보셔야 돼? 연착된 승낙의 경우에 사고 연착일 때는 연착 통지하면 그런 내용들이 그걸 쓰는 거야. 그걸 써야 되는데 이 답안지를 어떻게 쓸 건가를 정해놔야 돼. 미리 머릿속에다가.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의의를 써야지. 연착이 뭔지 1번대로면 생략해도 돼. 의의 생략해도 돼. 또 나 그 시간 느리다 그러면 1번은 생략해도 돼. 바로 뭘로 쓰는 거야? 2번, 3번만 써도 돼. 그냥.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간 정한 경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원칙은 뭐야? 거기 1번 있는 것처럼 계약은 성립 안 하고 세차를 볼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연착이라면? 사고 연착이라면. 그러면 사고 연착이 A일 거 아니야. 굳이 따져보면은. 목차를 만들 때 보면. 그게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연착 통지 해줘야 되고, 안 하면 뭐 한다? 연착 안 한 걸로 보고. 그렇죠? 승낙기간을 정하자는 경우는 사고 연착이 없다 그랬죠? 이게 뭐만 쓰면 돼? 위에 1번 원칙만 쓰면 돼. 원칙만 썼잖아. 읽어보면은. 내용이 똑같죠? 5.2구조 5.3 위에 원칙만 썼잖아. 왜? 사고 연착은 뭐가 없어? A가 없어? 기간 안 정한 경우는 사고 연착이라는 그 특징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왜 써놨냐면 목차를 보여주려고 써놓은 거야, 여러분한테. 목차를 어떻게 나누라고 여러분 연착승 나오면은 정한 경우, 안 정한 경우 나눠가지고 정한 경우에는 일반 연착하고 보통 연착하고 사고 연착을 나눠가지고 제목도 뭐로 붙여서 원칙에 붙여서는 이 목차는 교수님 책에 나온 목차가 아니야. 책에 이런 목차 없어. 제가 만든 거야.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혹시 또 물어보면 되셨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 체결 볼게요. 경쟁 체결은 C급입니다. 경쟁 체결 34페이지 안 나와. 그래도 프린트도 없는 거야. 만들려다가 이번에도 안 만들었어. 다음에 제가 마음이 바뀌면 만들어 드릴 텐데 하도 양을 좀 줄여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경쟁 체결은요 여러 사람이 경쟁을 붙이는 거잖아. 요것도 청약 승낙은 둘 다 필요해.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청약 승낙에 의한 계약성이 특수한 것이야. 경쟁 체결입니다. 둘째 줄 다수인을 하여금 경쟁. 매도인이 한 사람 있는 거고 매수인 여러 사람 있어가지고 가격 올리는 거죠. 경쟁 체결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넷째 줄에 보시면 다른 경쟁자가 내 내용을 알잖아. 그걸 우리가 경매라 그럽니다. 경매. 다른 사람이 모르면 뭐라 그래요? 입찰이라 그래. 이게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름이 경매라 그래서 다 경매 방식이 아니야. 경쟁 체결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뭐가 있어요? 경매 방식하고 입찰 방식 두 가지가 있어. 됐죠? 입찰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우리가? 경쟁 체결이라 그런다니까. 다수인으로 경쟁을 붙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법원 경매는 어느 방식이죠? 요게 법원 경매야. 법원 경매는요 이름은 법원 경매인데 그렇죠? 경매 방식이 아니야. 왜? 요즘 집어넣잖아. 통했다 돈 써서 집어넣는데 상대방 모른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법원에 가시면 옛날에 지은 법원은요 그 경매 법정이 따로 있거든. 거기 보면 경매 법정으로 돼 있어. 옛날에 그 표를 그때
붙여라. 근데 최근에 수원지방법원 고등법원 새로 지었죠. 나도 거기 보내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 안내 표시가 이렇게 돼, 입찰법정 이렇게 돼 있더라고. 정확하게 쓰는 거야. 법원은 무슨 방식이니까? 입찰 방식이니까 거기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돼 있는데 입찰법정이 써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쓰는구나 용어를. 그러면 경매 방식 어떤 게 경매 방식이야? 미술품 경매하는 거 있잖아. 서울 옥션에서 미술품 경매하는 거 있죠? 그때 이 방식을 쓰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요거 있죠. 25,000원, 30,000원, 40,000원. 알잖아. 얼마 계속 올라가잖아. 그게 이 방식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경매 봤었죠? 여기서 말하는 경매는 여러분 또 국가기관 하는 거 말해요. 축제 때 노예팅 그런 거 아니야? 국가 경매를 죄송합니다. 국가 경매를 빼야지. 사경매만을 말합니다. 국가기관은 따로 정하는 헷갈리는 두 번째 사경매. 그러니까 미술품 경매 말하는 거야. 국가기관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규율되거든. 이 문은 관계없어. 자, 미술품 경매 해볼게요. 올라가는 경매, 내려가는 경매가 있겠죠? 여러분, 값으로 올라갈 때는 포인트가 뭐냐면 경매 가격 제시 있잖아.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거 물어보는 거야. 경매 가격을 제시하는 게 청약일까, 청약 위인일까? 우리 쉬워. 보세요. 경매 가격을 제시한단 말은 무슨 말이야? 최고 가격, 최저 가격을 제시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최고 가격은 어떤 거야? 50억 있습니까? 없으면 내려가는 거죠? 미술품 경매할 때 이렇게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고, 최저 가격은 뭐죠? 최소한 이건 받아야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정하고 올라가는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화가가 전에 보니까 4사람인가 나왔더라고. 호당 억지 넘어가는 사람. 김한기, 박수근이, 그 다음에 추상화 하시는 분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은 그림은 보통 요런 그림 하나에 몇십억씩 하거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유명한 박수근 씨인가? 이중섭이, 그렇게 4사람이가 되는데, 그 빨래터 여인 있잖아. 빨래하는 여인. 빨래하는 거, 조그만 거. 그게 나왔어. 소장자가 팔겠다고 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딱 시작하는데, 최저가격이 20억이 시작하는 거야. 소장자는 최소 얼마를 받고 싶다는 거야? 요건 받아야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해되셨죠? 그럼 해볼게. 가격 제시했는데, 20억 했는데, 그 다음 말에 아무도 안 나와. 20억인데, 누가 20억 손 들어서 20억 그랬거든? 근데 앞에서 21억 있습니까? 없어. 20억 있으면 없어. 20억 없어. 그러면 20억에 팔아야 돼? 팔아야 돼. 뭐냐면 가격 제시가 있으면 이것은 뭐 청약이야. 포인트는 그거야. 가격 제시가 있으면 뭐라고? 청약. 그래서 이거 봐보실래요, 여러분? 이번에 값을 올려가는 경매에서 두 번째 봐봐. 경매자가 뭐 한 경우? 최저 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됐죠? 둘째죠. 경매에 붙인다는 게 뭐다? 청약이야. 그래서 최저 가격을 잘 정해야 돼. 이해되셨죠? 여러분, 가격 제시했다는 소리는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한 거잖아. 우리 좀 청약이 뭐라 그랬어?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라 그랬잖아. 최소 이 가격이면 팔겠다는 거잖아. 자기 기대와는 어긋났지만 20억이면 나는 팔겠다는 거니까 없으면 20억에 낙찰. 네, 20억 땡땡 때리는 거야. 근데 가격 제시 안 한 경우도 있겠죠. 한번 들어보는 거야. 들어보는 건데, 자, 이 박수근이 그림할 때 누구 앞에 그러는 거야? 2만 원이 이러는 거야. 그럼 말이 없어. 2만 원을 팔아야 돼? 그럼 말이 안 맞지. 그래서 동그라미 일로 와. 가격 제시하지 않고 밑줄 쳐봐. 그랬을 때는 둘째 줄 경매에 붙인다는 표시는 뭐에 불과하다? 청약이 유인에 불과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야. 구체적으로 가격 제시가 있으면 뭘로 보고? 청약으로 보고. 제품 봐보세요, 여러분. 최저 가격은요, 가격 제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 최고는 어떻게 될까? 최고는 가격 제시를 해야지. 안 하면 최고는 이게 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는 두 번째 보시면 항상 가격 제시가 있어. 그래서 가격을 제시하는 거죠. 50억 없으면 49억, 48억, 47억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청약입니다. 항상 가격 제시가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결론. 내려가는 거든 올라가는 거든 뭐가 있으면 가격 제시가 있으면 경매에 붙인다는 표시는 뭐에다? 청약이다. 됐죠? 입찰은 좀 다르죠. 입찰은 여러분, 입찰 공고는 청약 유인이죠. 얼마에 팔겠다고 법원 경매할 때.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 외에는 필요 없어. 뭐 다만 일정한 가격 제시가 있으면 청약이 되겠지. 근데 그건 쓰지 마. 쓸 필요도 없고. 우리는 어차피 이건 선방하는 거니까 요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의사실현은 뭐죠? 이거 사회 때 나왔죠? 사회 때 사문으로 의사실현. 의사실현과 교차청약 둘 다 쓰는 게 나왔어요.
사회 때. 자, 여러분 의사실현은 뭐냐면 승낙이란 말을 안 했는데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둘째죠. 승낙의 의사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승낙은 없어요. 입을 열어 승낙이라 말하지는 않았어.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 근데 승낙이 없어도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고 예의를 인정한 거지. 모든 경우가 그게 아니면 어느 경우죠? 1.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두 번째 관습. 승낙 통지에 필요 없는 경우.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연락 없으면 승낙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면 승낙 통지는 필요 없다고 보낸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주로 어떤 경우일까? 관습이지. 그래서 이런 경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책을 주문하시면 저랑 이름이 똑같아서 그래 기억을 하는 건데 여러분 책을 주문했어요. 계속 주문한다 그랬잖아. 매일 주문해 매일. 이렇게 서점 아저씨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걸었다니까. 매일 책을 주문하는 책이 버라이어티해. 일단 법서는 다 주문해. 가끔 경제학 책도 주문하고. 전화를 걸어서 무슨 공부하시는데 책을 사시냐 그랬어 그분한테. 1,000원에 사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다고요? 자기는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젊었을 때 고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반대해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지금 공장을 중소기업을 하나 하고 있대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책을 사다가 사무실에다 쭉 이렇게 문고로 해놓는다는 거, 비치를 해놓는다는 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전화 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굳이 책 포장할 필요 없다고. 맨날 책을 포장해서 내려왔거든. 포장할 필요 없고 그냥 제가 주문 안 해도 그냥 보내주라고. 보내주면 내가 필요한 건 그 다음 주에 돈으로 넣어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어. 서점 아저씨가 또 뭐라 그러냐면 안 보실 거면 그럼 바로 반품하시라고. 그럼 반품 다 받아줄 테니까 어차피 포장도 안 하고 그냥 내려가 그냥 올라오는 거니까 책에 손상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아예 반품한 일 없을 거라 이렇게 말했어. 자 해봐. 책이 왔어. 한 10권 날라. 그분이 책을 딱 보더니 어떻게 했다고? 책에다 도장을 꾹 찍는 거야. 1,000원 문고라고 이렇게. 1,000원 문고 매달 며칠. 그 사람은 반품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럼 그게 뭐야? 승낙 의사표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거야.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도장 찍을 때. 책에 얘가 나와 있죠? 둘째 줄 성립식이 서점에서 신간서적을 보내오면서 그 중에서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서 보내온 책에 이름을 적는 거. 두 번째도 알아두세요. 가구 제작했더니 가구의 제작을 시작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가구 제작 이런 것들. 그러면 그때 계약이 체결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 이거 예를 좀 알아두시고 그냥 전문이 외워두세요. 어차피 두 번이나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위에는 한 번 나오고 밑에 두 번 나왔죠. 교체 청약은 뭐죠? 청약이 상호 교체하는 경우죠. 그럼 언제 계약이 체결될까? 양 청약이 상대방이 도달한테. 잘 봐서 이런 거잖아. 갑이 청약을 합니다. 뭐라고 청약을 하죠? 우리 집 10억에 살아 이렇게 했어. 우리 집 10억 이렇게 청약을 했거든. 그러면 이게 승낙이 되려면 청약을 바꿔서 우리 답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청약이 도달하기 전에 얘가 을이 또 청약을 하는 거야. 을은 뭐라고 청약했을까? 너희 집 10억에 사겠다고. 그러면은 청약이 두 개 있는 거지만 내용은 일치하죠. 집 10억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얘가 이때 도달했다는 거야. 그럼 어때 서로 알게 될까? 이때 알게 되는 거지. 이때 을의 청약을 갑이 받아볼 거 아니야. 갑의 청약은 우리 이때 받아보고 양쪽 다 보면서 우리가 의미가 마음이 통해 이렇게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그러면 두 개가 날짜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 게 도달한 때 이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읽어보시면 얘도 알아두실래요? 의에서 셋째 줄 A 있죠. 갑이 을한테 자전거를 10만 원에 팔겠다는 청약을 한 데 대해서 을이 청약을 수령하기도 전에 청약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갑한테 네 자전거 10만 원을 사겠다. 매수 청약을 한 거죠. 갑은 매도 청약, 을은 매수 청약. 청약이 두 개 있는 건데 내용이 일치하죠. 계약은 성립합니다. 성립 시기, 양 청약이 도달한 때. 동시에 도달 안 하면 나중에 도달한 때. 나중에 도달한 때 이렇게. 4회 때 나오고 10회 때도 나왔습니다. 둘 다 사문으로서. 4회 때 사문, 10회 때 사문으로서. 써놓으세요. 뒤에도 있지만 써놔야 또 공부할 때 열심히 안 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진 않겠죠. 앞으로는 조문만 외우시기 바래요. 그래서 프린트도 조문만 실어놨죠. 하나도 안 실어놓고
6페이지에 조문만 실어놨잖아. 의사 실현하고 교차 청약이 조문만 실어있죠. 예, 조문만 외우세요. 의사 실현 동그라미, 교차 청약 동그라미. 그러면 답안지 쓸 수 있습니다. 예를 기억하시고. 됐죠? 자, 넘기셔서 계약체계상 과실책임 볼까요? 36페이지.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4회 때 나오고 7회 때 나왔거든요. 올해 나옵니다. 11회 때 예상문제 A급 A0. 제가 총론에서 이게 찍는 문제가 몇 개 있는데 다음 시간에 공부할 위험부담이 있거든. 저는 그걸 1순위로 찍거든요. 계약법 총론에 시험에 나올 것은 올해 예상문제는요. 작년에는 해제가 1순위였는데 올해는 작년 해제가 올해 10회 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위험부담이 1순위입니다. 저는 위험부담을 A2불로 뽑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청약과 승낙. 좀 봤던 거 기억나죠? 특히 청약을 A2불로 뽑습니다. 총론에서 단문이 나오면 여기 나올 거고 케이스가 나오면 여기 나올 겁니다. 준사령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로 뻥낸 게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입니다. 두 번이나 나올 걸 다 나왔는데 나온 지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A0로 뽑습니다. 이해되셨죠? 투뿔은 좀 과장인가요? 원뿔. 이렇게. 얘는 투뿔이야. 위험부담은 무조건 나와. 이 안에 안 나온 게 벌써 아직도 3가지 주제가 안 나왔거든.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올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험장 가기 전에 마지막 한 10개를 무조건 보고 싶잖아. 그러면 그 10개 볼 걸 지금 정해 주는 거야. 3개 무조건 보셔야 돼. 그리고 강론산 7개, 그럼 10개 정도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선생님, 저는 시간도 없고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선생님이 찍어준 것만 해도 됩니까? 모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냥 나는 찍는 거지. 왜? 나는 시험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찍는 거야.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이해되셨죠? 네, 됐습니다. 자, 볼게요. 개체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좀 독특한 제도야. 자,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손해배상을 받고 싶잖아. 내가 손해를 입었어. 손해배상 받으려면 우리나라는 크게 2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채무불이행.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불법행위.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이게 양대 책임이야. 채무불이행은 계약관계 있다는 소리고 이건 계약관계랑 상관없어. 이해되죠? 여러분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 기사가 그 브레이크를 밟는데 넘어졌어요. 그렇죠? 넘어져가지고 오른손 밑에 깨졌어. 그럼 뭐 할 수 있어? 그때 둘 다 가능해. 왜냐면 계약관계가 있잖아. 운송 계약관계가 있잖아. 그때 둘 다 가능해. 근데 버스 밖에 있다. 버스 나를 들이받았어. 계약관계는 없죠? 그럼 이것만 가능해.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계약관계가 있으면은 일로 가는 거고, 되게 여기 되면 이것도 가능하다 그래. 근데 여기 없으면 이것만 가능할 수도 있어. 요건 오른손 훅, 요건 왼손 훅 생각하세요. 사람을 패는 방법 뭐가 있다고? 요걸로 매기든지 요걸로 매기, 둘 중에 하나가 있다고. 요거 해당하는 거 항상 390조, 751조 이렇게 돼 있다. 750조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세 번째가 이 개체과야. 이걸로 왜 그러냐면 독일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2개 다 해결돼. 우리나라에서 싸움할 때는 주먹 2개만 쓰면 싸움이 돼, 볼만해. 근데 독일에서는 여기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 독일에서는 만들어내. 독일 판례가 만드는 게 아니고 독일의 교수님께서, 독일 사람들은 싸움을 하는데 특히 이거 있잖아, 이거 왼손으로 휘두르는 게 좀 제약이 돼. 이게 왜 우리가 독일법을 베꼈잖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독일법을 베꼈는데 그 당시 독일법을 베꼈을 때 그때 자유당 무슨 장모의원께서 독일법이 마음에 안 드신 거야. 그분 생각할 때 이쪽 조문이. 그래서 요 조문을 독일법을 안 뺏겼어. 안 뺏기고 넓게 쓸 수 있게 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이 터지잖아.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 다 해결이 돼. 이 그물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 독일에서는 이게 좀 그물이 헐거워가지고 분명히 손해가 생겼는데 손해배상을 못 받는 거야. 불법행위로. 짜증이 나겠죠. 독일 교수님 머리를 하나 만들어냈어. 뭐라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이게 있다는 거야. 계약 체계상 과실책임. 이것도 그걸 뭐 하는 거야? 손해배상 하는 거야. 계약 체결에 과실이 있으니까 손해를 배상하라 그거야. 이건 머리를 들이받는 거 생각하시면 돼. 머리를 들이받는 거야. 안 되면 들이받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읽어볼게요. 계약 체계상 과실책임이란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나 또는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합니다. 되셨죠? 독일 이론이야. 자,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빨간 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체결상 유형 중에서 계약체결의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원시적 불능 무효인 경우 그때만 규정을 두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독일에서 말하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넓게 보면은 네 가지, 더 넓게 보면 다섯 가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중에 우리나라는 뭐만 원시적 불능만 계약체결 과실로 불러. 그럼 나머지는 계약체결을 안 불러. 이를 깨물고 안 불러. 우리나라 법에서 인정을 안 해. 독일은 다섯 가지를 인정하고 우리나라는 다섯 가지, 네 가지를 몰래 그랬죠. 침법세. 독일서는 이 계체가를 다섯 가지 인정하거든. 다섯 가지 인정하는 우리나라는 한 가지만 인정하고 그럼 나머지 네 가지 어디로 가? 나머지 네 가지 울로 가. 다 요걸 해결해. 그물이 촉촉하게 요걸 해결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이 독일 법보다 더 잘 만들었다 그 말을 해. 왜? 우리는 요걸 해결이 된다니까. 독일은 해결이 안 되니까 다섯 가지가 된 거야. 그것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만들 때는 두 가지가 세 가지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들 살을 붙여가지고 다섯 가지가 된 거야. 요것도 하자, 요것도 하자. 이해되셨죠? 꼭 기억하세요. 우리나라는 뭐만 본다고?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면 개체가라 그래.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법적 성질은 독일 이야기야. 독일서는 이걸 다섯 가지 인정한다 그랬잖아. 독일서는 고민이 되는 거야. 1. 이게 불법행위냐. 2. 두 번째죠. 이게 채무 불행이냐. 이게 걔네들이 믿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학설이 세 가지야. 거기 책은 두 개만 써놨는데 요걸로 보는 견해도 있고 1번 요걸로 보는 견해도 있어. 요걸로 보는 견해 다수리라고 돼 있죠. 근데 세 번째 견해 뭔지 아세요? 법정 책임설이야. 무슨 말일까? 잘 모르고 법이 인정한 새로운 책임이라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여기다 써놓으셔도 돼. 법적 성질 필요 없지만 안 중요하거든. 근데 뭐가 다소 기본적으로 요걸로 보는 거야. 독일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머리를 들이받는 게 체불 손배랑 비슷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잘 모르면 이쪽 걸 다 베끼는 거야. 우리나라는 관계없어.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에서는 한 가지만 원시적 불능만 개체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없어. 그 우리나라 이런 문제에서 뭘로 다 요걸로 봐. 불법행위로 봐.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법적 성질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공부할 때는 굉장히 고민했어. 이게 중요한지 하나도 안 중요해. 성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독일 이론 볼게요. 첫 번째는 준비 단계의 동그라미. 오른쪽인 유효인 경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무효이거나 취소인 경우 동그라미. 되셨어요? 그럼 저희 책에 보면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져 있어? 네 가지로 나눠져 있죠? 우리 책에는 제가 넓게는 다섯 가지도 있다 그랬잖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가지가 맞는 것 같아. 너무 나누면 짜증나. 되셨죠? 첫 번째 다시 볼게요. 다시 계약책상 과실 책임은 독일에서는 몇 가지를 인정한다고 크게? 네 가지를 인정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과실? 준비 단계 과실. 준비 단계 과실. 여기 때 생긴 거고 두 번째는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이 됐는데 설명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손해가 생긴 경우 있어. 세 번째는 계약이 뭐 된 경우?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인데 무효인 경우는 어떤 거지? 이게 원시적 불능이야. 원시적 불능 무효인 경우 그거 말하는 거고 이 취소인 경우는 원래 취소인 경우도 두 가지 있거든? 근데 우리 책에 한 가지만 하면 돼. 이게 차고 취소의 경우. 차고 취소의 경우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느냐 그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조문은 우리나라 이것뿐이 조문이 없어. 우리는 나머지 다 어디로 갈까? 다 불법행위로 가. 이해되셨죠? 요거. 시험 문제는 자 이게 4회 때 나왔어. 그 다음에 이게 7회 때 나왔어. 그래서 중요한 거 다 나와버렸어. 이제 나온 거.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나올 것은 이걸 다시 물어볼 수 있거나 원시적 불능이가 다시 물어볼 수 있고 케이스를 물어볼 수 있고 그러려면 전부를 다 써봐라 이렇게 낼 수 있지. 그렇죠. 프린트 보시면 11페이지에 전부를 다 써봐라를 대비해서 한 페이지로 만들어 놓은 거야. 전부를 다 쓸 걸 대비해 가지고 이 전부를 다 쓸 때는 우리가 일반적 개체과라 그래. 그다음 우리 민법 뭐만 인정한다 그랬어? 535 그걸 중간에 보시면 양가로 3번에 반가로 1번에 가로 하나 뭐라도 있어. 밑줄 535조 개체과로 돼 있죠. 시험 문제 내신 분이 잘 보셔야 돼. 535조 개체과를 물어볼 수 있어. 그럼 그것만 쓰면 돼. 이 안 내용 중에서 요건, 효과 요것만 쓰면 돼. 다섯 줄만 쓰면 되는 거고 그냥 일반적 개체가 나오면 이걸 다 쓰는 거야. 의의, 법적 성질, 적용 범위 다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뭘 물어볼 수 있어. 케이스를 물어보고 둘 다 물어봤거든. 물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되셨죠? 자, 7회 때 나왔던 문제 할게요. 그 판례가 그겁니다. 계약 체결은 준비 단계. 자, 계약 체결은 접촉이 계속되는 동안 일방 당사자 과실로 상대방 손해를 준 경우에는 접촉이 결렬돼 가지고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나더라도 책임 있는 당사자는 신의식상 부수적 의무는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책임을 과실적으로 져야 한다고 독일에서 주장한 이론입니다. 우리나라 교수님 독일 유학 많이 간다 그랬죠? 이게 다설입니다.
계약체결 준비 단계 과실을 뭘로 해결하자고? 개체가로 해결합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이걸 뭘로 해결할까? 불법행위로 해결합니다. 판례 첫 번째 보세요.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뭐를 구성한다고? 불법행위야. 개체가 아니야.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를 개체가로 보자는 것은 학설, 다설의 입장이고 판례는 뭘로 본다고? 불법행위로 본다니까. 내가 이걸 칠할 때 눈물 나게 외쳤어. 시험에 그게 나오면 개체가로 쓰면 안 된다. 이건 불법행위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읽어보시면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려는 정당한 기대를 갖고 상대방이 그 신의에 따라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는 것은 이건 계약제의 원칙 한계를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독일 같은 뭐라 그럴까? 개체가를 구성한다 이렇게 나올 거야. 독일 학자들은 이걸 개체가를 구성한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독일은 이게 불법행위를 안 돼.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뒤에 가서 7회 기출 문제 볼게요. 쭉 뒤로 가셔서 7회 때 어떻게 나왔는지 쭉 뒤에 한번 가보세요. 7회 한번 가보세요. 252페이지 어른 교육권을 건립하기로 하고 건립 방법에 대해서 5사람의 설계서를 선정해가지고 건물에 대한 시안 작성을 의뢰한 다음에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한 개의 시안을 선정한 다음에 그 선정된 설계사와 교육관에 대한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했는데 갑 설계사는 이 제안에 응모하기 위해서 제안서 견제서 작성 밑줄 500만 300만 원 이게 손해잖아. 밑줄 동그라미 쳐놔. 갑의 시안을 당선자로 결정 승진했는데 어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갑과 설계 기간, 설계 대금, 그에 따른 재반 사정을 정한 구체적 계약 체결 안 하고 있다가 당선 사실 통지일로부터 2년이 지나가지고 갑에게 교육권 건립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통보했습니다. 갑은 당선 사실 통지 후에 설계 계약이 체결될 거라 믿고 밑줄 준비 비용 500만 원, 돈 800만 원 날라갔죠. 지출했습니다. 자, 1번 봐봐. 1번 때 하는 거 지금. 갑은 을에게 계약 체결상 과실 체결을 물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었잖아. 자, 물어볼게. 이게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가 안 했잖아.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게 IMF 타제도 그런 거 있거든. 그럼 부당하잖아. 판례는 뭐라 그런다? 불법행위. 다설은 개체가. 자, 1번 질문. 갑은 을에게 계약 체결상 과실을 물을 수 있으니 논하시오 그랬잖아. 뭐라고 써야 돼? 학설은 개체가. 판례는 불법행위. 우리의 결론은 뭐야? 판례. 우리의 결론은 판례죠? 판례에서 판례에 따라 풀어야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2번 봐보세요. 계약에서 부당한 중도파기 법적 취급. 학설은 개체가. 판례는 불법행위. 문제 해결. 뭐에 따르면? 판례에 따르면 이건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내가 이거 시험 문제 내기 전에 그렇게 절대 시험에 나오면 이를 깨물고 절대 개체하라고 안 된다 그랬거든. 근데 딱 끝내 시험 뭐 선생님 그거 개체가죠. 와, 분노 게이지가 올라오고. 쓰면 안 돼. 학설은 개체가, 판례는 뭐라고? 불법. 그렇게 해서 정확히 써야지. 이해되셨죠? 교수님 그걸 물어본 거야. 우리나라 이걸 뭘로 본다? 불법행위로 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 문제는 우리는 제가 보고 썼다 그랬잖아. 알고 썼다 그랬잖아. 자, 교과서 4-2번으로 가세요. 교과서 죄송합니다. 프린트물 4-2번.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 13페이지. 요걸 보고 우리가 요 문제를 본 거야. 이 프린트를 먼저 보고. 요 프린트가 요 문제에 대한 원래 판례고 이게 2018년 5년인가? 그때 변호사 시험 문제입니다. 문장이 길죠. 원래 변호사 시험 문장이 더럽게 길거든. 그래서 여러분 좀 눈에 띄라고 밑줄을 좀 몇 개 쳐놨으면 읽어볼게. 조금 전에 그 문제랑 비교해봐. 자, 을은요. 을은 무역센터. 이 을은 누구냐면 무역협회입니다. 무역협회. 여러분 무역협회가 저 무역센터 주인입니다. 코엑스 주인이에요. 무역협회 직원들 꽤 급여가 셉니다. 그 노른자 땅 얘들 땅이라니까. 그 안에 수출 1000억 불 기념탑 이게 이제 96년도인가 그때쯤이요. 7년도인가 그 기념탑 무역협회가 저 무역상들의 업자들의 모임이잖아. 그러니까 수출 1000억 불은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조형물을 건립하기로 하고 5사람 작가를 선정해가지고 실제로 4명한테 맡겼죠.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시안 제작을 우리나라의 건축가들 있잖아. 조각가들한테 맡겼어. 그래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을은요 2000년도 5월 1일 날 갑한테 실제 4명한테 맡겼습니다. 원래 기계가 5명이었는데 자세하게 나와 있죠. 시안 작성을 의뢰했어요. 그래서 시안이 선정된 작가하고 조형물 제작하고
납품이 설치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 알렸어요. 근데 이제 제작비 같은 거 시기 이거 구체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았어. 그게 그 중에 한 사람 되면 그 선정된 그 사람하고 계약서를 쓰면 되잖아. 그리고 돈도 500만 원 줬어요. 시안 작성하라고 500만 원도 줬습니다. 그 중에서 갑이 에스모 교수예요. 에스모 교수님이신데 그 에스모 교수님께서 이 사람은 당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통보됐습니다. 둘이 만나서 일대 이거 조각상 만드는 계약, 일종의 도급 계약인데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 안 썼어. 왜 안 썼을까? IF 터져가지고 심승생성 아마 내 느낌에는 그 당선자기 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누가 또 안티를 건 사람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미적미적거리다가 셋째 주 3년이 지났어. 여러분이 갑이라 그러면 얼마나 3년을 기다린 거야. 이제나 저제나 무게표 전화 올까 봐. 그냥 모르는 번호 다 받고 뭐 보이스피싱 번호도 받았을 거 아니야. 3년이 지나서 뭐라 그랬어요? 미안하다. 취소하겠다는.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생략된 이야기였어요. 어떤 생략됐냐면은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게 1,000억 불 기념토를 안 만들기로 한 거야. 우리나라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안 만들기로 해놓고 뭐 하기로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플레이 보면은 장보고 동상을 만들려고 그랬더 이제. 장보고 해상무역왕이잖아. 벤처 지능한다고 장보고 동상을 만들려고 그러면서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인간적이라면은? 근데 애국 작가한테 맡겨. 유명한 애국 작가한테 돈을 들고 맡기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면 폭발하죠? 내가 갑이라 그러면 나는 공기총을 챙기겠습니다. 얼마 열받어. 당선되고 3년 동안 기다렸는데 미안하다. 계획이 바뀌었다 그러고 그 장보고 만들면서는 나한테 이름 받고도 말도 안 하고 그것도 애국 작가. 그럼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소리잖아. 나도 프라이드가 있는데 에스모 교수인데 그래도 이 양반이 공기총을 못 챙기고 마음이 변호사를 찾아간 거야. 변호사가 뭐라 말했을까? 그게 독일서는 개체가고 우리나라는 불법행위다 이렇게 말해준 거야. 이게 계약에서 부당한 중도 파기인데 우리나라 뭐 할 수 있다? 불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돈 받아줄 테니까 나한테 수임료 많이 내라. 내게 네 손해를 받아줄 테니까 이렇게 한 거야. 독일 변호사는 뭐라 말했을까? 개체가. 우리나라 변호사는 불법행위 이렇게 말한 거라고. 이해되셨죠? 그 대법원이 맞다 그랬어. 처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제 변호사가 말합니다. 뭐 달라 그랬는 처음에는 뭐 달라 그랬어요? 창작비 3억 원. 이윤이야 이윤. 이게 15억짜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공사비가 15억짜리인데 완성되면 3억을 벌까. 할만하죠. 조각가. 3억 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달라 그랬어요? 시한비용 500만 원 정도 1,000만 원 들었거든. 그건 또 달라 그랬어. 원래는 500만 원뿐이 못 받았거든. 나머지 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른 이거 원래는 뭐 주장이냐면은 이거 만들려고 이거 조각이 대형 조각이니까 그 공장도 얻었고 직원도 뽑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 증명을 못했어. 그 아마 안 뽑은 것 같아. 그까지는. 그러니까 세 번째 별도로 이 사건 계획 체계를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 그건 지출 못했어. 그거 했으면 해줬을 거야.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일단 기본에 볼게요. 시안 작성한 거 있잖아. 그건 안 해줘. 그건 손을 안 봐. 왜 안 보냐면 시안이라는 것은 당선이 안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1,000만 원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준비 비용 있죠. 그건 해준다 그랬는데 증거를 못했어. 자료를 못했으니까 못 받았어. 되셨죠? 창작비는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 왜 안 해줘? 그건 이행이익이야. 그건 제대로 지었을 때 버는 돈이잖아. 근데 계약체상 과실 책임은요 이행이익 배상이 아니야. 이걸 배상하는 게 아니라 실력을 배상하는 거야. 계약이 제대로 체결됐으라 믿었는데 그 믿음이 배신당한 거 있잖아. 이걸 배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창작비는 여기에 들어가니까 안 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없는데 위자료는 준다 그랬어. 제가 존심에 스케치 입었다 그랬더니 그건 해주겠다 그랬어. 이해되셨죠? 그럼 읽어볼게. 이 경우에 가비원한테 물을 수 있냐? 학설은 개체과 판례는 불법 손배 얼마냐 물어본 거지. 그럼 요 지금 문제에 따르면은 받을 게 없네. 창작비나 이행이니까 안 되고 시안 작성 비용은 원래 안 해주니까 안 되고 계약 체결 준비 비용은 증거가 없으니까 안 해주고. 이해되셨죠? 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자, 넘겨보실래요? 제가 그 책에도 있는데 14페이지 보시면 그 손해배상 어디까지 해주는 거 있잖아요. 써놨죠. 중도파 학설은 개체과 판례는 불법행위 됐고 됐죠? 그 다음에 범위 보세요. 범위 보시면 판례 볼게. 밑줄 친 거 봐보세요. 뭐 해준다고?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믿었던 것에 의해서 입었던 그 신뢰손해라 그래. 믿음에 대한 손해 그거 해줍니다. 여러분 어떤 게 그거냐? 계약 체결 비용을 말하는 거야. 한 줄 때문에 신뢰서 액한데 동그라미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 있죠. 그거 동그라미 치세요. 그게 신뢰손해야. 직원 뽑고 공장 얻고 이런 것들. 근데 증거가 없어서 못 해줬다 그랬습니다. 밑에 아직 계약 체결에 대한 준비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 개섭 당사자가 계약 체결에 자제할 대로 어쩔 수 없다고 지출하면 그게 뭐지? 견적서, 제안서 작성 비용. 그건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프로모션 들어갔다가 프리시에이션 들어갔다 몇 개 떨어지면 회사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야. 왜? 요 돈들은 하나도 보상을 못 받거든. 포함 안 됩니다. 마지막 줄 뭐는 된다고 또? 위자료는 또 해준다 그랬어. 위자료. 판례가. 1, 2, 3은 붙여놓으세요. 이행익 배상이다. 아니, 죄송합니다. 실례익 배상이다. 제안서 견적 작성 비용 안 해준다. 유죄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안액을 볼까요? 3억 원은 이행익 손해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 시한은 1,000만 원은 시한 작성 비용이니까 안 해준다. 문제는 없지만 유죄로 청구해서 해주겠다. 근데 문제가 없었잖아. 3번은 사족. 사족은 뭐야? 가로 열고 세모. 물어보질 않았어. 세모. 제가 쓴 거야, 그냥. 쓰는 김에. 그때는 제가 요때만 해도 답안 열심히 쓰려고 막 노력했을 때거든. 꼼꼼하게 쓰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때 이 판례 설명도 그랬다고. 이거 설명하면서. 학설은 개체가, 판례는 뭐다? 불법행위. 절대 무조건 판례가 개체가 그랬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거든. 그럼 물어봤었잖아. 다시 7회 때 기출문제 볼까요? 자, 7회 때 기출문제 쭉 들어가셔서 자, 마무리 지어야 되지. 7회 때 기출문제 다시 볼게요. 자, 252페이지 1번 개체가는 모를 수 있냐? 학설은 가능하지만 판례는 안 된다 그랬죠? 2번 볼게요. 봐봐.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어. 범위 설명하라고. 자, 우리 기억나죠? 다시 해볼게. 범위가 뭐라 그랬어? 자, 이거 안 되고 요거 되고 그 다음에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견적서 작성 비용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위자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있었잖아. 이거 쓰는 거잖아. 지금 배웠던 거.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지.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처음 보면 어떻게 써요? 다 알고 가는 겁니다. 공부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위에 보니까 견적서 작성 비용 300만 원 안 되고 그다음에 실내액 배상에 500만 원 지출했다 그랬잖아. 준비 비용이 실내액 배상이라 그랬잖아. 계약에 체결돼 믿었기 때문에 준비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준비 비용이 실내액 배상이야. 그래서 500만 원 되고. 오른쪽 보시면 자, 문제 소재 범위를 좀 자세히 써놨죠. 실내액 손해 한정된다. 양가로 2번 제안서 작성 비용은 안 들어간다. 위자료도 써놨죠. 물어보진 않았지만 쓰는 김에 다 써놓은 거야. 위자료 받을 수 있다. 자, 문제 해결. 300만 원 못 받는다. 50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족도 써놨죠. 사안에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나 안다는 거야. 잘난 체하는 거죠. 위자료 받을 수 있다. 가로 열고 세모. 위자료 무조건 세모. 안 물어봤잖아. 지금 다시 쓰라 그러면 나는 안 썼을 거야. 8분으로 줄여야 되니까. 이건 20분 안에 쓰는 거죠. 두 문제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 재밌지 않아요? 얼마나 웃기냐면은 1번이 30점이야. 1번이 양이 적은데 1번이 30점이라니까. 1번이 30점이고 2번이 10점이야. 이게 교수님 생각에서는 이게 불법행위인지 개체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고 느낀 것 같아. 그래요. 좀 배점 이상해. 내가 보기에는 2번이 더 내 쓸력이 많은데. 됐죠? 다시 11회 때는요. 요게 다시 나올 수 있어. 다시 나올 수 있는데 7회 때 나왔으니까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 제가 안 나눠드려 나중에 나눠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 쓰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개체가를 이제 불법행위를 인정한 거 있잖아. 이 계약교섭에 부당한 중도파기 외우셔야 돼.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를 중도파기 부당한 중도파기가 우리나라 학자는 뭐로 본다고? 학설은 이걸 뭘로 본다? 개체가로 보는데 학세가는 개체가로 보고 판례는 뭘로 본다? 불법행위로 본다 그랬잖아. 근데 이 불법행위 판례가 뭐 있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코엑스 1000억 불 기념탑 있었죠? 수출 1000억 불 기념탑 이 사건이 하나 있었고 1000억 불 기념탑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판례가 하나 있었냐 여러분. 두 번째 판례 좀 써놓으실래? 그 문제 뺐다가 대학원 교직원 모집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만 설명하고 강의 끝낼게요.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전라북도 전주 어떤 대학교에서 교직원을 뽑는데 직원들을 4번인가 5번인가 면접을 한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내려가가지고 면접을 봤었거든.
면접을 봤는데 이제 당신이 됐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임용은 가을에 할 테니까 가을에 계약서 쓰자 그런 거야. 이해되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럼 가을에 하게 되니까 미안하대. 티오가 없대. 미안하대. 다음에 좋은 기회 있으면 그때 모시겠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 친구는 참지 않았어. 왜냐면 내가 시간 들여서 교통비 들여서 내려갔잖아. 그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돈 달라 그랬어. 왜? 나는 저 체결대로 믿고 계속 면접 계속 보러 간 거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주라 그랬어. 그것도 뭐라 그랬을까? 불법행위. 계약교섭에 부당한 중도파기라 그랬어. 독일은 뭐라 그럴까? 개체가. 우리나라 뭐라고? 불법행위. 그래서 시험에 나와서 두 개뿐이 없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요 사건 있잖아. 이걸 여러분 시험 문제 내려고 그래. 시험 내서 그때 해 드릴게요.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써보게 낼 테니까. 자, 다시 이제 정리할게요. 뿌린틈을 다 앞으로 돌아오세요. 오늘 어디까지 공부했냐면은 정확하게 끝내놔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한 데는 36페이지 그 밑에 판례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오른쪽에 37페이지 계약이 유효한 경우 있죠? 우리 이제 하나 끝났어. 네 가지 중에서 하나 끝났으니까 준비 단계 과실 이제 끝난 겁니다. 계약에서 부당한 중도파기 그거 끝난 거고 오른쪽 유효한 경우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물은 이게 지금 프린트물 어디까지 나갔냐면은 뒤에 보시면 유형부담까지 나갔잖아요. 제가 유형부담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 그랬죠? 그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텐데 다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프린트물 다음 시간에 설명 다 드릴 텐데 워낙 중요한 문제 케이스 문제 다 읽어보고 설명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